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인하, 다주택자만 숨통인데요. 정부가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딱 눈에 띄는 게 이 종합부동산세 인하예요. 그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제 개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겠죠. 하나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거두어들이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린다는 것. 그다음에 그 근로소득자, 우리 같은 그러니까 월급으로 받고 생활하는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15년간이나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십수년간 계속 변하지 않은 거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현실화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그 중과세율을 축소하는 방안, 이것을 지금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국 세무관세장 회의에서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찌됐든 이 법률안이니까 국회에서 얼마나 동의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걸 통과시켜 줄지, 그게 이제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내놓은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은 감세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평론가님 한 번씩 살펴보죠. 네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것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버리면 3억 원 이하에서 94억 원 초과까지의 과세 표준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일반인 경우 0.6에서 3.0%, 다주택인 경우 1.2%에서 6.0%로 0.6에서 많게는 6.0까지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한 것을 보면 0.5%에서 2.7%로 내렸다는 것이고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을 당초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물론 이 둘 다 2023년부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주택수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로 판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요건. 그러니까 2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더 완화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 즉 이사 등 갑작스러운 어떤 이사 때문에 한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는 뭐 상속주택, 상속이라는 것이 내가 꼭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해당되는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 그래서 집이라든지 또는 집의 일정 지분이 나한테 소유가 될 경우, 또 지방 저가주택, 이런 세 가지 경우에서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좀 완화한 그런 그 세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공시가 3억 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그 산정 때 모두 주택수에 제한된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더라고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의 저가 주택을 갖고 또 수도권에 또 한 주택을 만약 갖고 있을 때 지방의 그 저가 주택이 얼마짜리부터 그러니까 그 1세대 1주택자로 판명이 하느냐, 그러니까 주택수로 산정을 안 하느냐의 기준을 좀 더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가 2억 원, 한억은 4억 원이고요. 이하에서 이번에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는 주택수로는 2주택이지만 지방에 3억 원 이하를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서 1세대 1주택자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 종부세 중과 폐지, 결국 이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감세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요즘 세금이 난리예요. 사실 세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예측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된 그런 규칙이어야 되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네네. 세무사님들도 법률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 매일 밤새 공부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양포 세무사라고, 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라고 하죠. 양도소득세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맞습니다. 잘못 상담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상담하러 오면 나 포기했습니다라고 아예 밝히는 그런 세무사가 늘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참 정말 슬프고도 좀 우스운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네네. 너무 자주 변동하다 보니까 네. 전문가들조차도 헷갈린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니 사실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혼돈스러우시겠어요. 이번엔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 종부세 중과 폐지 평론가님 어떻게 일단 예측하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정부가 저기 한 대로 그러니까 공약을 한 대로 지금 종부세 중과세를 이제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지금 야당이 170석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더 타협의 여지를 두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뭐 제가 생각을 할 때 일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 하에서 지나치게 세제로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 때문에 세제가 너무 과혹하게 된 경우가 좀 많았어요. 이를테면 그런 목적대로 됐느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올리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갑작스럽게 세금을 확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그럼 전세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그래서 임차인이 도리어 갑작스럽게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장 팔게 되면 그때 당시에 나온 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한 대로 지금 저기를 내야 되고 뭐죠? 종합부동산을 내야 되고 팔려고 하니까 재산세를 내야 되고 이도저도 못한다는 어떤 한탄이 나오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뭐 형평에 따라서 무슨 지금 야당이 그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부자만 감세를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제 개편안을 보면 천천히 뜯어보면 상당히 좀 고심한 흔적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것이 단순히 몇 퍼센트에 뭐 해당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또는 너무나 확 지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매물을 좀 더 유도를 해서 이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그 의도는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첫 번째 지금 세금과 관련된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첫 발자국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할 때요. 이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6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생 임대인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좀 확정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요. 지금 95%에서 60%로 하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80% 정도로 처음에 한다고 보도가 됐을 때 1주택자에 대한 어떤 비율은 다주택자보다 더 사실 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일단 60%로 결정을 한 것은 그만큼 좀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생 임대인 혜택 늘리는 방안은 이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특히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주거비 부담을 좀 더 적정하게 너무나 확 올리지 않고 적정하게 올린 임대인들한테 보전해주는 그런 혜택이거든요. 그런 혜택을 좀 더 늘림으로써 보다 이 전세값 폭등에 그런 브레이크를 좀 걸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종부세가 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좀 달라져 온 건 또 사실이잖아요. 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시 표방한 건 종부세를 이제 주택 수에서 전체 가격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사실상 주택 수로 했거든요. 주택이 2주택이냐 3주택이냐 그런 이 주택이 얼마짜리도
상관없이 이 주택 수로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에서 2%로 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주택자는 0.6에서 3.0,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은 1.2에서 6.0까지 굉장히 높은 그런 이 비율로 상승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사실 이건 이제 노무현 정부도 종합부동산세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꺾여진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도, 즉 이제 그 대전 쪽으로 서울의 수도를 이전한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그때 그것을 8대1로 꺾어버렸고요.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 조항은 위헌이고 또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도 헌법 불합치다라고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종부세의 방향을 확 틀어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 핸들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틀었다라고 이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높이고 과세 기준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이게 거꾸로 이제 다시 이제 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에요. 결국은 지금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정부가 사실 표방하고 있는 건 서민들을 위해서라고 똑같이 표방하는데 정책의 방향은 180도로 계속 바뀌니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아까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종합부동산세를 한쪽에서 만들고 한쪽에서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값은 양 정부에서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과연 세금으로 그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게 맞느냐 이건 좀 퀘스천 마크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종부세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종부세가 언제부터 도입됐는지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종부세의 유래라고 해야 될까요? 종부세 시작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좀 비판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재산세가 있잖아요. 재산세라는 항목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만들므로 해서 이중으로 지금 세금을 내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계속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보유세와 재산세를 그러니까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습니다. 2003년 10월 29일 종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법령 마련에 착수를 하고요. 2005년 1월 종부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 제정을 하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5년 3월 이후에 집값이 급격히 올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시지가 6억원 초과로 다시 확대를 하고 계속 종부세에 어떤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조세 저항 움직임이 굉장히 그때 컸어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 정동영 후보가 바로 정권 승계를 못하고 이명박 정부로 정권을 빼앗긴 것도 사실 종합부동산세 때문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종부세 인하의 기대감에 이제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매물이 잠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이 이제 계속 보유세라든지 종부세, 재산세의 부담이 너무 커서 급매물로 내놓은 매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부세가 12월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종부세 인하 닷새 만에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5,000개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하더라도 매물 1,449개가 줄었고요. 일단 이 10일 기준으로 64,668건에서 63,319건으로 1,349건, 2.1%가 줄었는데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부담이 줄어든 관계로 다주택자들이 좀 더 버텨봐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겠고요. 전문가들 역시 수도권 매물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이제 폐지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중에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증여가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그럴 바에는 내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내고 이렇게 폭탄 맞을 바에는 증여하겠다. 뭐 이런 흐름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또 갑자기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흐름이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가운데 이제 이자 부담 요즘 사실 어마어마하죠. 이자라는 게 이율은 왜 우리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되잖아요. 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지금 11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3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자 부담이라는 것이 지금 고금리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 0.25, 빅 스텝이 0.5, 근데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서 0.75%까지 이제 그렇죠. 좀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 한 3.5까지 연말에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자금이 이탈될 테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한은도 어느 정도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올린 상황도 굉장히 금리가 고금리입니다. 그러면 이 금리 때문에 일단 이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1주째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종부세 중과 폐지 발표 이후로 다주택자들이 매물도 내놓지 않고 또 매수 심리도 이렇게 꺾이면서 이래저래 찬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월세 가격이 좀 안정되거나 해서 임대차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좀 잘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 평론가님 어떻게 좀 평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외국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유세가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 이제 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거든요. 일단 재산세와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의 이중으로 과세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예를 들어 재산세면 재산세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좀 더 옳을 것 같고요. 이게 미실현 이익과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이거를 팔아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한에는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재산세를 따로 내고 종부세를 따로 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세금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의 법칙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시장 정책을 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장의 흐름에 맞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